연상원 감독님, 구경 배우님, 그리고 전영 안무 감독님까지 세 분의 게스트 모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오인 나왔네요. 네, 오늘 드레스 코드를 맞추신 두 분과 드레스 코드를 전달받지 못한 두 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구경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봉수? 틀림이 없는 관계로. 네, 안녕하세요. 군체에서 서영철 역을 맡은 구교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만나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체 연출하는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체 감염자의 안무를 맡은 안무가 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세 분 감염자들의 아버지들 세 분과 함께 하고 있는 집인 셈인데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군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이런 비하인드라든지 Q&A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영화 앞바꾸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 5월 21일 개봉한 군체가 이번 주말에는 물론 더 스코어가 확 뛰겠지만 이미 4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빠른 속도로 지금 흥행 속도를 세우고 있어서 군체팀 하루하루 바쁘지만 기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고요. 구경 배우에게 대표적으로 소감을 들어볼까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되듯이 이 영화의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상황 어떻게 즐기고 계세요? 저도 무서워. 네, 저도 그 극장 개봉을 하는 날만을 기다렸고, 사실 영화의 완성은 극장에 걸리고 관객들과 함께 이 감정과 감상을 공유하는 게 최종 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날들이 계속 영화를 계속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기분입니다. 네, 그 많은 리뷰들도 그리고 해석도 그리고 감상도 다 챙겨보고 있고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연상원 감독님의 작품을 쭉 따라서 영화 세계를 탐험하셨던 분들에게는 감염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상원 감독의 솜씨가 낯설지 않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애초에 감염자, 좀비 집단을 먼저 떠올렸다기보다는 집단성의 공포를 먼저 연상을 하시고 나서 감염자들의 집단적인 이미지로 구상한 영화임을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공간인데요. 이 주모리 빌딩이라는 공간이죠. 쇼핑몰이 있는 고층 빌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인물들이 상황을 전개하기 굉장히 용이한 공간이자, 이것은 조지 로메로 감독의 시체들의 감으로부터 장르적으로 정말 유구한 클리셰입니다. 감염자들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갇힌다, 건물에 갇힌다. 설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설정을 보고 느낀 뚜렷한 기분은 이거였습니다. 익숙함을 피해갈 이유가 없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생각들 궁금하고요. 고층 건물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동선을 어느 정도 구상하셨을 텐데 그 건물의 공간성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엘리베이터라던가 계단이라던가 층을 이동하는 움직임이 좀 중요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연상원 감독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기존 컨셉 중에 하나는 크게는 두 그룹의 이제 사투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하나는 좀비 그룹이죠. 좀비 그룹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업데이트 진화를 하는 그룹이었고, 인간 그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문명의 고도에서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이제 야만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두 그룹에 아주 대비되는 낙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그룹의 수직적인 낙차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수직적인 느낌의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좀 다른 거는 그 부산행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좀비들이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행에서의 주제적 상징은 사실은 좀비라기보다는 열차에 가까웠어요. 열차에 가까워서 그 열차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 끝을 향해 달려간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이제 공간에 담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주제적인 상징이다 보니까 그 공간의 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반면에 이번에 이제 문체 작업을 할 때는 좀 좀비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주제적인 면도 사실은 상징하는 건 좀비가 사실은 좀 주제적인 면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몇몇 공간들을 이용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좀비가 이제 진화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중요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의미를 담았던 건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이 얘기의 시작점이 캠핑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문명적인 상태에서 야생을 즐기는 야생조차도 굉장히 이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캠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캠핑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명의 어떻게 보면 끝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 옆에 바로 앉아 계신 전영 안무 감독님 안 계시면 한국의 장르영화 몇 편 현장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뭐 감염자들,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에 전영 안무 감독의 참여도와 그리고 만들어내신 완성도가 작품의 퀄리티를 대변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작품들 하고 계신데요. 좀비물이라고 편의상 장르를 정의를 한다면 연상호 감독과 전영 안무 감독의 작업은 세 번째이시죠. 부산의 반도 그리고 이번 작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르를 세 번째 이렇게 작업을 다루실 때 이 장르를 전무대 내가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이해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주무르게 된 면이 두 분께 있는지 궁금해요. 연상호 감독님과 전영 안무 감독님께 여쭙습니다. 이제 연 감독님과 함께하는 이제 세 번째 좀비물이자 제 개인적인 커리어는 지금 12번째 좀비물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군체라는 작품은 부산행 때 준비했던 거랑 똑같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행 이후의 작품들, 뭐 예를 들어서 킹덤, 유토피아, 지금 우리 학교는 등등 이런 작품들은 부산행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동작들, 그런 매뉴얼적인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이번 군체에서는 완전 배우들이 배워서 표현하는 좀비 동작이 아니라 현대 무용수들이 이제 좀비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들이 가진 기술, 그들이 가진 움직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새로웠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부산행 때 정말 저는 열차에서 걷는 즐거웠거든요. 연구하고 오늘 좀비는 이걸 찍을 텐데 어떤 동작이 나을까 뭔가 이랬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아니, 나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사실 이제 좀비, 우리 전영 안무가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 부산행 때 이제 좀비물을 만든다고 우리가 그 선언을 하고 이제 준비 프로포스 단계에서 그 배우들을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뽑으면은 우리가 이제 자유연기를 시켜요. 그러면 100이면 100 그때 이랬어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뭐 누구를 시켜도 약간 그 부산행 때의 좀비를 다 얼굴 내밀고 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행 이전에는 진짜 좀비 흉내 내막은 다 이거였어요. 이거였는데 그때 부산행 때는 와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라는 약간 깜깜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야 이거를 이 정도 좀비에 대한 생각이 이제 되게 옛날에 그 진짜 조지 로메로 영화에서의 그 좀비가 대표적인 이미지인 상황에서 이 동작을 뭐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가지고 그때 뭐 연구도 많이 했고 그때 뭐 막 기억 남는 거는 뭐 아픈 사자 뭐 이런 것도 뭐 영상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픈 사자가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치매 걸린 사자였던 것 같아요. 치매 걸린 사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뭐 그러면서도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좀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잘못하면은 어떤 약간
약간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비하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피해가면서 문장을 막 만들어야겠고 그때 제일 연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체 때는 조금 더 이거 새롭게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옛날에 이제 부산일 때 하던 거 가지고 그냥 자꾸 별로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새롭게 했죠. 좀 재밌게 했어요. 근데. 세상에 어떤 모델을 처음 내놓는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부담인 것 같아요. 두 분이 하신 작업이라는 게, 그리고 작업이 세상과 만나서 하나의 스탠다드이자 상징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것보다 나아가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덕분에 이분들이 만약에 네 번째 이 장르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면 또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보여주실 것인가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차이라면 똑같이 군체를 보셨지만 각본 상태의 텍스트를 보셨느냐 보셨지 않고 영화를 봤느냐의 차이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 배우님과 전영한보 감독님은 당연히 그 텍스트를 먼저 보셨겠죠. 군체 각본을 보셨을 텐데요. 그 각본의 인상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윤성호 감독의 각본은 왠지 머릿속에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지는 그릴 것 같다는 짐작 정도를 해보게 됐는데 두 분 실제로 어떤 인상 받으셨어요? 네, 윤성호님의 각본은 이번에는 최규석 작가님과의 작업이 저도 처음이었는데 윤성호 감독님, 최규석 작가님이 쓴 시나리오는 굉장히 시나리오 글자가 콘티화되어 있어요. 문장을 보면 그게 이제 그 영상화가 되어 있도록 문장이 이루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감으로 유유히 지나간다 이런 건 없겠지만 어떤 공간성과 이 글만으로도 콘티가 보일 정도의 어떤 디테일을 자랑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여백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하지 하면은 연상원들님께서 이미 그 여기를 준비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업데이트 어떤 시그니처한 어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모님께서 좀 먼저 시연을 해주시고 제가 그것을 따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정리하자면 굉장히 시나리오가 콘티가 되어 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강 감독님 시나리오를 읽으면은 약간 만화책 보듯이 좀 술술 읽히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씬에서는 미팅 때 직접 동작으로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너무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그렇고 현이 연석을 모방하는 감염자도 그렇고 모두 감독님이 일단 첫 번째 그런 모델을 직접 몸으로 표현해서 알려주셔서 맞다. 그거 오픈골을 내가 했었구나. 직접 보여주시네요. 직접. 쑥 내려가는 거? 아니 그거 말고 그 처음에 이렇게 어필을 그걸 누구랑 같이 했어요? 거기 배우분이랑 같이 했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또 시연을 많이 하시는 분이요, 현장에서. 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또 중년이고 그래서 몸이 또 이렇게 또 50견이 와 있으니까 팔이 안 돌아가요. 팔이 안 돌아가서 뭐 이렇게 그 시연을 할 때 진짜 이게 무용수들처럼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하는 거죠. 느낌을 예를 들면 저 앉아서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업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제 오케이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완전한. 전혀 감독님도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뭔가 시나리오나 문장이나 어떤 콘티가 확실히 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거기 안에서 플러스 알파를 던지는 재미가 있어요. 이미 어떤 목적이 정확하게 다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받아서 배우 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우리 또이 안무를 짜셔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또 여기 안에서 또 동선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미 가는 지도가 확실히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쉽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내가 조금 그 업데이트 관련한 것도 좀 자신감이 좀 붙은 상태였어요. 왜냐면은 지옥 때도 처음에 이제 지옥 대본을 쓸 때는 이제 지옥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찢어 죽인다. 찢어 죽인다 했어요. 찢어 죽인다 했는데 최경수 작가랑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엔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찢어 죽이다 그냥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가는 게 아니라 엔딩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요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기세로 가니까 이게 시그니처가 돼요. 그래서 이거 그것도 하는데요.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업데이트 기세로 가야 된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연상훈 감독님이 지금 짧게 보여주신 시연을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하시겠죠? 오늘 관객들께서 현장의 분위기를 잠시 지금 보신 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연상훈 감독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시작했던 감독의 특장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구교환 배우도 뭐 콘티 같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미지가 머릿속에 굉장히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모두가 참고해야 할 약속인 그 각본에 이미 감독의 비전과 이미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이 아마도 연상훈 감독 현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첫 이미지로 떠올리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감독님의 작품을 볼 때 그 딱 몇 초로 시공간이 완전 정지되는 것 같은 이미지가 항상 굉장히 오래 남거든요. 예컨대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그 실험체 원숭이들이 내려다보는 그 짧은 슛 그리고 감염자들이 벽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진 이미지 같은 게 아직도 장장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창작자에게는 이 이야기의 씨앗을 가장 처음 생각하는 사람이 떠올린 첫 번째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 방식이 저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제시하지 않고 공간 설정도 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그냥 러프하게 좀 던지는 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해버리면은 이 다른 분들의 아이디어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거든요. 저희 오래 작업했던 뭐 이몽원 미감님이나 이런 뭐 촬영 감독님, 변봉선 촬영감이나 이런 분들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 사실은 오히려 러프한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분들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레퍼런스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대신에 빨리 정하죠. 프리뷰 단계에서 이 방향으로 가자. 이 방향으로 가자. 정하면서 그거를 프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만들긴 하지만은 첫 단계에서는 그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액션 장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제 기억에는 그 엔딩의 그 엔트밀이라고 하는 장면도 거의 엔딩까지 이렇게 프리 프로서 막바지까지 그게 없었어요. 그 엔트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에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계속 그거만 있었죠. 뭔가가 필요하다, 뭔가가 뭐 시그니처적인 뭔가가 엔딩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있었고 대본에서는 그냥 오류를 갑자기 집단적으로 일으킨다. 그래서 뭐 리셋됐다. 뭐 이런 식으로만 써 있었지. 그게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프리프로스 마지막까지는 또 없었어요. 안 그래도 그 엔트밀 아이디어는 무용팀의 제안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고민의 과정을 조금 더 듣고 싶은 게 각본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를 일으킨다 정도의 묘사였다면 이전에 또 고려하셨던 움직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장면 얘기해 주셨으니까 해당 장면의 시험을 둘러싼 고민들을 좀 먼저 나눠보죠. 엔트밀이라는 이제 그 오류가 함초롬 안무가가 먼저 이제 프리비시 때 보여줬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아주 이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희 최초의 엔트밀의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쇼박스 투자팀에서 나왔어요. 쇼박스 투자팀에서 연락이 와서 엔트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쇼박스 투자팀의 김정민 과장님께서 이제 잠깐 서보실까요? 거기 김정희 과장님? 저기 헤드폰 찍고 있는 저분이십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엔트밀 아세요 하면서 그 개미 그 영상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데 해가지고 이제 안무팀한테 얘기해서 안무팀에서 그와 같은 이제 예를 들면 그 한꺼번에 넘어진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군무에서 이제 비슷한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곤충
엔트미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은 놀랍게도 쇼박스 투자팀에서 나왔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화라는 것이 역시 공동의 창작 작업이라는 그쵸. 것이 네. 다시 한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안본팀에서 이제 그 엔딩 게 리셋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이제 저기 리서치를 하고. 김정민 과장님은 어떻게 그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성 집단을 활용했습니다. 네? 지성 집단을 활용했습니다. 집단지성? 네, 투자팀 회의. 네. 겸손하십니다. 역시 집단적으로 이어지는 영화인데 집단지성이라는 이유는 네. 그러면 그 엔트밀이라는 설정이 구체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무용팀에서 여러 가지 떠올리셨던 아이디어는 또 뭐였어요? 어떤 방식의 오류여야 할까를 고민하셨을 텐데요. 네, 영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불에 타잖아요. 이제 서영철이 불에 타서 고통스러워할 때 이 좀비들은 그 고통스러움을 그냥 따라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혼동을 일으키는 거였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엔트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안무팀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속도로 이렇게 수많은 인원이 돌아야 될까,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와야 서영철이 이 사이를 지나갈 수 있을까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넘어져서 다 이제 퓨즈 아웃이 되는 그 동작도 저희들이 다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감독님께 보여드렸죠. 내 기억에는 그 넘어지는 게 되게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왜냐면은 그 정도 속도로 돌다가 넘어지면 이 관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더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사람끼리 엉키를 가서 이렇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넘어지는 거는 내 기억으로는 그 뛰진 않았을걸요? 그냥 한두 번 걷다 그냥 넘어지기만 했을걸? 다른 뛰어가지고 그렇지 않나? 그랬던 것 같아요. 위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촬영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실제로 촬영할 때 뭐 이게 뭔가 무슨 애로 상황이 많지 않았어요. 만약에 서영철이 불에 타는 그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또 감염자들이 따라했다면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지, 구경 배우는 그 움직임을 얼마나 즐겼을지 또 이런 상상이 또 되기도 하는데 서영철이라는 이 문자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사람은 신인류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비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던 사람은 사실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SF 장르로 치면 매드 사이언스가 꼭 등장을 하는데 딱 그런 역할을 이 영화에서 서영철이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외톨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좀 집단을 소원하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궁금했어요. 이 캐릭터가 인간성을 어떻게 생각한 걸까? 서영철에게 인간성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 혹시 구경 배우님 고심하신 지점이 있을까요? 그냥 뭐 심플합니다. 그냥 서영철이 가고 싶은 바라보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었던 것은 서영철이 원하는 모습. 그게 신인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신인류의 사랑이라는 공급의 노래도 있지. 공유롭이죠. 네. 그 노래를 자주 들었으면 좋겠고. 촬영할 때? 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영철이 그 뭔가를 진짜 신인류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그 인간의 개별성이 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질투라든가 시기라든가 소통의 불안정에서 오는 답답함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지긋지긋한 신물 같은 분노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되겠지. 사실 테러리스트는 더 나은 목적을 갖는다기보다 무언가가 너무 싫으니까 이제 그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데 인간의 개별성이 너무 싫고 이제 소통의 불안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랬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도 물론 서영철이 가지고 있는 사연에 공감도 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이해했지만 회사 생활 되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바이오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소통을 굉장히 힘겨워했을 것 같은데 왜 본인이 그 소통 오류를
생각하면서 모든 인류의 그 비극을 그런 식으로 상상할까. 역시 본인의 단점은 본인만 제일 모른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또 서영철을 바라보게 되는 면도 있었고요. 구기현 배우의 연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정말 감탄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죠. 항상 이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 대체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킥이 무엇일까를 저는 오랜 시간 너무 궁금해했어요. 그러다가 여전히 잘 모르지만 여전히 이 배우를 궁금해하겠지만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가 연말에 개봉을 했을 때 구기현 배우가 들려준 한마디가 어떤 힌트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눈앞에 없는 순간까지 나는 상대 배우의 캐릭터까지 연기를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아 이게 구기현 배우의 연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구나를 그때 감을 잡으셨습니다. 그걸 이 영화에 아마 대입을 해본다면 권세정이라는 캐릭터와 서영철은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배우가 세정의 캐릭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여기시지 않았을까. 권세정의 캐릭터로부터 빚어진 서영철의 디테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보았는데 어떠실까요? 저도 그냥 그 회차를 거듭할수록 힌트를 얻죠. 그래서 뭐 그 프리프로덕션 상태에서 감독님과 얘기하고 뭐 제가 준비한 어떤 계획들도 있지만 이제 크랭크인이 들어가고 슛이 이제 회차가 시작되면 그거는 크게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애씁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의 연기를 보면서 진화하는 제 연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딩씬을 먼저 찍거나 뭐 후반부를 먼저 찍었으면 뭐 그게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오히려 땡큐 그러면 앞에를 다시 또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그 실시간으로 기분 좋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권세정 역할을 한 전지현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계속 저도 제 연기도 진화를 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면마다 현장에서 업데이트하는 모습들 네,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오늘 7신은 이렇게 했으니 4신은 이렇게 접근해보자. 7신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재밌는 퍼즐을 푸는 기분이에요.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퍼즐을 풀어가듯 하신다는 게요. 감염자들의 동작 설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만약에 대략적인 콘셉트만 주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대체 빌드업이 될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를테면 군체에서는 감염자들이 서로의 신체를 결합하는 움직임이 있죠. 누군가를 보고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설정이 있는 건데요. 그건 예컨대 어느 정도의 묘사에서 발전을 해나가는 움직임인지 궁금해요. 이게 움직임이라 말로 설명해 주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인가요? 감염자들의 움직임. 감염자들의 움직임이 이제 지하 주차장이나 현석 현이를 따라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동작은 감독님이 회의 때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동작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감독님이 이제 제 팔짱을 끼시더니 이제 저보고 땅으로 떨어져 보래요. 제가 이렇게 땅으로 훅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눕게 돼서 바닥을 보게 되잖아요. 그 동작을 감독님이 직접 보여주셔서 그러면은 되게 몸을 잘 쓰시네요. 내가 지금 50개월이 와서 원래는 조금 그게 느낌이 네, 있지. 그렇죠. 네. 모를까?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안무팀들과 함께 여기서 밑을 바라보게 되면은 좀 더 어려운 동작으로 어떤 테크닉적인 동작이 있을까 하고 이제 모션 아키텍트라는 안무팀에서 여기 있던 여자 좀비가 얼굴, 남자 상체에 얹어져 있다가 아래로 그냥 이렇게 허리만 숙여서 쭉 내밀어서 보는 그런 동작으로 감독님이 픽스해 주셨어요. 아니 난 제일 신기했던 게 이제 대본 처음에 이제 그 안무팀이랑 회의할 때는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 기억이 나는데 그 어떤 CF가 있었어요. CF가 뭐가 있었냐면 어떤 여자가 이제 군축 속에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면은 이제 옆에 사람이 잡아쳐서 밀면은 이 여자는 이제 남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CF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CF를 처음 이제 안무팀이랑 보여주면서 이게 군체니까 사실은 여러 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나는 제일 신기했던 게 이제 대본에 이제 통제실을 검색한다 이게 있었는데 이게 좀비가 이러고 다니다가 갑자기
야씨. 야, 이게 되나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봐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얘기했더니 아니 너무 멋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걸 하는 걸 얼굴 넣어가지고 뒤에 무슨 애들은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얘네들이 뭐 한 그 검색하는 걸 모듈형 모듈형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 형태가 그래서 되게 와 진짜 대단한가 이게 이제 현대무용팀들이 왜냐면 제 생각에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에 대한 아까 그 뮤직비디오 야 이 뮤직비디오 이거 빨리 공개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엄청 그 좀 뭔가 좀 약간 또 중년이라 잘 모르겠지만 뭔가 힙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걸 공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은 뭐야 어쨌든 이 내용을 압축한 거잖아요. 분체라고 하는 내용을 압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 현대무용팀도 자기 직업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감정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익숙하신 거예요. 그런 이 작업들이.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거 뭐 CG 조금 들어갔겠지, 이거 뭐 와이어 몸에 매단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을 들으시면 그게 재미있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에 맨 처음에 군체 예고편이 나왔을 때 좀비 벽으로 만든 그 장면이 나왔는데 누가 댓글로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링크해서 이거 언리얼 엔진 사용해서 만든 요즘 게임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래픽이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고 싶더라고요. 절대 아니다라고. 근데 아니다 다를까 메이킹으로 이렇게 좀비 벽을 안무팀들이 직접 만든 걸 보여주니까 저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언리얼이 아니라 언데드다. 이 팀의 유행 어떤 사운드더라고요. 감염자들이 이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에 분비물이 있다가 점액질이 증식하고 있다는 것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분체를 보고 나면 좀 끈적끈적한 기분 같은 게 남는데 그것도 이 시각적인 충격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서 반영된 움직임이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끈적하다, 미끄러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끈적하고 미끄러진 그런 자책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 놓쳤어요. 근데 감독님이 현장에서 이 장면에서는 좀비들이 두 명이서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 끈끈하게 붙었다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벽에 한참 붙어서 벽에 무언가를 계속 묻히는 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런 설정에 관해서는 그래도 감독님이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주셔서 저는 사실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체에 관련된 부분은 대단하셨습니다. 아니 그때 그 점액질이 그 슬라임 같은 건데 이게 겁나 미끄러워요. 이게 아마 고생들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 질감에 대한 기분도 별로 이렇게 묻히고 있다 오래 있으면 좋지 않지만은 일단 이 바닥에 있으면은 스태프들도 그렇고 액션팀 특히 뭐 좀비 이게 너무 미끄러워요 진짜. 근데 아마 애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많이 먹고. 점액질에 관련된 것도 아마 처음 대본에는 없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냥 소통을 한다였지. 근데 이제 좀 프리 단계에서 소통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좀 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미지적으로 그런 거 생각했어요. 리들리 스콧의 에일리언 1을 보면은 안드로이드라고 있죠. 나쁜 놈. 안드로이드가 나중에 이제 안드로이드인 거 모르다가 안드로이드 밝혀졌는데 막 피가 허른 게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했거든요. 진짜 빨간 피가 뿜어져 나오는 것보다 하얀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너무 기괴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비들도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연상호 감독님이 연출하신 건 아니지만 극본을 쓴 시리즈 중 그레이라는 시리즈가 있죠. 여기서 구경한 배우가 불상의 눈을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군체에서는 억지로 눈 가리개가 계속 씌워지는 입장이잖아요. 자꾸 여정원 감독님과 얽히면 눈이 가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배우에게 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무기인 신체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야를 제한하면서 배우가 느끼는 뜻밖의 좀 자유로움 같은 것도 역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서영철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익히지 않는 게 재미이기도 해서 이런 눈을 가린다고 했을 때 더 서영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다른 서영철의 눈을 관람하게 될 것인데 배우로서는 굉장히 되게 유리해지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진짜 저는 흥미로운 건 다 보면서 아시겠지만 그 수갑도 앞으로 쳐져 있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렇게 안 보이는 행위가 좀 너무 서영철이 무섭고도 불쾌하기도 했고, 네 서영철의 캐릭터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리개를 어떤 식으로 억지로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이 사람에겐 전혀 없죠. 그 점이 또 이 사람을 굉장히 크리피하게 느끼는 어떤 지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감염자들을 여기서는 집단적으로 조종하는 역할을 구현 배우가 맡으셨는데 이전에 연상호 감독님과 함께 하신 반도라는 영화에서는 631 부대를 이끄는 서대위를 연기하셨어요. 항상 집단의 리더 역할로 구현 배우를 혹시 자주 연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독님? 이게 되게 리더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뭔가 묘하게 관객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반도 때도 그 서대위라고 하는 인물이 좀 되게 불안한 인물이잖아요. 되게 불안한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631 부대라고 하는 어떤 야만적인 그런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야만성이 있는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이 집단이 파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보이는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 군체 때는 이제 그 여유 아까 얘기했던 그 서영철이 가지고 있는 여유가 굉장히 그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계속 불안감 같은 것들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교환 배우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불온한 에너지 같은 분위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내요. 되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좀 더 그런 불온한 이미지들을 잘 만들어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예측할 수 없음 같은 게 구현 배우 연기를 보는 좀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연상호 감독의 세계관과 만났을 때 엄청나게 시너지가 증폭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군체 역시 아주 즐겁게 보게 되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구현 배우께 조금 가벼운 분위기의 밸런스 게임 같은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게임 좋아하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준비했는가 하면 한 시기에 배우가 캐릭터 이름을 해보세요. 정답. 한번 더 들어볼게요. 그래서 한 시기에 두 개의 캐릭터 이름으로 완전하게 기억되는 일이 배우한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군체 서영철과 얼마 전에 끝난 모자무사의 황동만으로 우리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지시에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서영철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뒷산에서 자기 이름을 홀로 외롭게 외쳐야 되는 황동만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의 캐릭터로만 살아야 한다면 구현 배우의 선택은 서영철입니까? 황동만입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답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생각 중이신가요? 이게 서영철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죽지 않았다. 여러분의 선택은 AR 광해천 쓰겠습니다. 황동만. 황동만으로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의 우리 집단지성과 함께 황동만으로 하겠습니다. 소통의 비극을 줄이기 위해 지금 객석에서 크게 들려온 한동만으로. 네네네. 서영철은 두면 서영철로 살게 되면 또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네. 그래도 혼자 이렇게 멋지게 걸어 나오는 장면 같은 거 연출할 수 있잖아요. 서영철로. 너무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장면이- 재미가 온전히 이제 이게 연기라는 게 재밌는 게 제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면 거기들 그 불안이 가고 서영철이 막그 사거리를 막 걷고 있을 때 그런 리뷰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었겠다. 재밌었어요. 이 정답이 되는구나 그 재미가. 완전 즐기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네. 그 장면의 얼굴에서. 네, 잘 어울리는 또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줄에 가장 먼저 드신 중앙 쪽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 받아주신 은선 저널리스트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그 명철이가 잠시만요. 서를 붙여야 합니다. 네, 서영철이 매운탕 보고 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이제 영철이가 지금 있는 말하자면 좀비들이 좀 신인류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서영철은 등장인물들 중에 누구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은 인물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서영철을 제외한 모두가 서영철이 원하는 대로 좀비가 된다면 아무도 그의 메시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고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과연 그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서영철은 나는 완전히 다 준비가 되면은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은 오고 있는데 사실 그 정보의 질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그 받아들이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같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재밌는 정보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서영철도 이 집단 지성이 물론 하나지만은 이게 역할이 다르잖아요. 일본어적이다 보니까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개별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가 됐는데 다 하나가 된 와중에 보고를 받는 유일한 개별자인 상태다 보니 심심하겠죠. 외롭겠죠. 서영철은 사람을 좋아해요. 네. 사람을 좋아해서 미쳐버린 인간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짓까지 벌이게 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죠.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구경 배우님 한번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노란색 네. 램프라고 해야 할까요? 형광봉 같은 네, 노란 형광봉. 계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이랑 감독님 오늘 옷 너무 멋지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중간중간 좀비랑 이제 컨택하실 때 지으시는 표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모션 같은 것들을 이제 연습을 혹시 따로 하셨는지 아니면은 연습을 하셨다면 혹시 과정이 어땠는지 아니 현장에서 어떤 소통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모션이나 표정들이 완성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뭐 아까도 전영 감독님, 안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의 초벌이 있죠. 네, 초벌로 이제 어느 정도 시그니처한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이제 어떤 체계로 작동된다라는 어떤 논리도 듣게 되고 그래서 뭐 그걸 잘 따라하고 대신에 이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연습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최대한 거기 안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고통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가 위로 쑥 빨려나가는 느낌일까? 그래서 계속 이런저런 압력을 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식단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마그네슘이 있는 네. 음식을 안 먹는다니까. 마그네슘 부족도 필요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하면서 마그네슘을 농담입니다. 이거는 건강하게 잘 촬영했습니다.
그 사실 그 동작이나 이런 것은 테스트 꽤 많이 했어요. 우리 안무팀에서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배우한테도 설명도 하고 그리고 실제 테스트 촬영도 하러 해가지고 해보고 CCTV까지 와서 뭐 어떤 식의 이펙트도 보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그거 많이 했었어요. 테스트 많이 해서 시험적으로 픽스된 게 있었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간 거죠. 네, 그리고 서영철의 업데이트 방식이나 이제 또 초반 처음에 우철이 형한테 물렸을 때 어떤 방식들은 뭐 안무가님이랑 물론 큰 베이스는 있는데 그 첫 테이크의 감을 믿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큰 틀은 약속을 하되 안무가님께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이 타고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팝핑처럼 이렇게 움직여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 테이크의 감을 믿고 움직여서요. 그래서 그 소리도 그래요. 막 제가 처음에 우철형한테 밀렸을 때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잖아요. 뭐 그런 소리도 뒤로 넘어가면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 제가 그런 소리를 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다 보면 그런 소리가 날 거고. 아니 거기를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 장면을 이제 촬영할 때 우리 현장 편집본이 매일 나오니까 우리 딸한테 보였더니 우리 딸이 그거 구경하는 우리 잘한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좋았어요.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다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에 백다운이라는 어떤 기술이 있어요. 안무가님 백다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이재진 씨가 선보였던 기술인데 쫙 해서 백다운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되게 생각보다 우리가 춤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잘 소통이 되었죠. 소통의 불안전함은 없었습니다. 네. 학원별곡을 모르는 분들과 소통의 불안전함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신다면 퇴장하실 때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네, 센세이션한 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저쪽 끝에 사이드 관객분 중에 한 분을 연상호 감독님께서 지목해 이쪽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쪽 끝이요, 오른쪽 끝이요. 네. 끝에 저기 검은 옷 입고 약간 손을 이런 식으로 드신 분? 안무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질문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배우님과 감독님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서 서영철에게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은 그 인생 일대의 큰 사건이 어떤 트라우마로 간직된 인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극 중에서 서영철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나이를 많이 먹은 성인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유아투행적인 대사나 행동이 조금 보여진다라는 리뷰들이 있었고 저도 어느 정도 영철이가 정서적으로 그 유년기에 조금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좀 느끼면서 영화를 감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이 디렉팅을 하시거나 혹은 캐릭터를 빌드업 하시면서 의도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배우님도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애드립 같은 걸 준비하시거나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사망하는 씬에서도 사실 멈춰주세요라든지 이런 대사도 조금 어른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세정과 대화 나눌 때는 그런 부분을 의도하긴 했어요. 아버지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빠가 너한테 이제 어느 한 문장만 툭 그냥 반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면 아버지 관련된 어떤 사건과 일들은 분명히 서영철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리와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를 꺼내거나 권세정을 봤을 때는 뭔가 서영철이 유아적인지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문장을 내뱉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뭐 매드 사이언티스트니까 매드 사이언티스트는 뭐 이제 한 가지에 집착하고 뭐 예를 들면 소통의 불완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집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서영철에 대한 소개가 뭐 어렸을 때 뭐 무슨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기재되고 막 여기 나오는데 대단한 천재인 거죠. 이 정도 바이러스를 만든다는 거는 상당한 천재인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체인스 바이오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입사를 해요. 특허도 여러 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내가 생각에 자산이 좀 많다. 왜냐면 이 정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은 특허가 꽤 여러 개가 있었어요. 둘이 팔때 건물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서영 그래요? 농담 던지는 거예요. 자산이 상당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자산이 상당한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 돈에. 뭐냐면은 자기는 너무 거대하고 재밌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확실한 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좀 지긋지긋할 것 같다. 왜냐면은 강우철 형이 처음에는 막 이런 어린 천재를 데려다가 했는데 얘가 너무 미쳐 있으니까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형이잖아요. 형 믿고 왔는데 인간에 대한 믿음이나 배신 이런 것들이 좀 지긋지긋하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버지와의 일 때문에 더 그것에 대한 충격이 크고 칭얼대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냥 멈춰주세요 나오기 전까지 서영 씨 반복해서 했던 말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이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자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네, 영화를 유심히 캐릭터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중앙열에 계신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을 전영 감독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질문을 마이크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일개미의 질문 캐리에 참가해주세요라는 글자 쓰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안무 감독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감독님과 배우님께 두 분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서영철이 그렇게 상도 받고 한 번째 올릴 정도로 똑똑한데 신인류의 예를 들면 대표 지성이 된 기분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916가 이런 개별성이나 이런 생각하는 소통의 불완전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그 신인류의 대표로 세웠는지 그게 오만함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요. 동시에 사실 CCTV를 보면은 한 번에 보지 못하잖아요, 현이도. 근데 그 정보가 들어오면 사실 처리가 불가능할 텐데 그것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너무 똑똑해서 그게 다 가능했는지 이런 등에 대해서 전부 궁금했습니다. 제 뒤에 부분은 이해를 그러니까 CCTV 같이 방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연 처리, 그게 처리가 다 가능한 정도인가? 그 정도의 지능인가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어쨌든 이렇게 서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종의 정보 교류를 하잖아요. 정보 교류를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오가노이드 뇌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인공 장기처럼 뇌를 만드는 실제 바이오 연구가 있어요. 그 뇌를 왜 만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제니스광도 왔지만은 사실 AI를 돌리기 위한 컴퓨터 칩들이 엄청난 냉각과 사실 전기와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가는데 사실 그걸 압도하는 것들이 사실 뇌세포인 거예요. 뇌세포는 사실은 이렇게 냉각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전기도 많이 필요 없는데 성능은 좋은. 그래서 오가노이드 뇌라고 하는 게 연구가 있거든요. 그 신체 뇌로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 하드나 이제 핸드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를 어느 정도는 여기에 의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100% 모든 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오가노이드 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식의 컴퓨터
외부 기억 장치를 생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오가노이드 내용인데 서영철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냥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좀비가 사실은 서영철의 되게 오가노이드 뇌의 집합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그걸 처리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게 사실은 얘가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서영철이 혼자 이거를 뇌로 생각하면 아마 미쳐버리거나 제정신이 아니었을 텐데 아마 뭐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겠지만은 얘가 어쨌든 여러 뭐 뇌들과 사실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은 일정 부분의 애들을 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산 장치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처리해야 될 것을 이 연산 장치로만 쓰면은 얘네들 예를 들면은 연산 장치로 이 극장에 있는 저쪽은 연산 장치로만 쓰자 딱 하면은 극장에 있는 이쪽에 분들은 다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연산만 막 하시고 나머지는 막 공격하면 통역만 이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섹터를 나누면서 뭐 그런 스케줄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첨언하실 내용 있으세요? 서영철은 오만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신인류를 본인이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호기심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궁금함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만함보다 외로움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은 참 많은 비겁하고 비뚤어진 욕망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게 또 이 인물이 가진 정수이기도 하고요. 서영철을 감싸는 방법은 아닙니다. 나쁜 의미입니다. 네. 오늘 군체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 나눠보았는데요. 어떤 시간이셨을지 궁금하네요. 집단지성이 좀 오간 자리였는지 오늘 특별히 또 안무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더 흥미진진한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돼서요. 끝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고 자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영환 감독님부터 차례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역대 한국 영화 1위를 얼마 전에 들어오고 2026년 이제 말레이시아 개봉한 영화 중에서도 1위고 말레이시아 역대 1위 영화가 부산행이었는데 그게 거의 한 10년 동안 안 깨졌던 기록인데 이번에 문체가 이제 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벌을 나다. 말레이시아에서 국빈대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가능하시죠? 말레이시아 분들 1위가 이제 지금 문체가 되고 2위가 부산행이고 3위가 반도.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영화 하면 처음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지금 중심으로 해서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뭐 굉장히 지금 뭐 문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일단은 너무 제가 뭐 작년에 얼굴이라는 영화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조금 큰 사이즈 영화는 굉장히 오랜만에 반도 이후로 거의 극장 영화를 처음 하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또 사실은 작년에 얼굴 무대 인사하면서 느꼈던 거지만은 곳에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극장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반도 때는 무대 인사라고 하면 이렇게 쓱 와가지고 그냥 잘 봐주시오 하고 이제 쓱 나가고 그랬는데 얼굴 때 보니까 이거 막 돌아다니는데 와, 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무대에서 돌다 보니까 이게 더 도파민이 돌아요. 이게 도파민이 돌아요. 이게 지금 도파민 중독돼서 큰일 났어요. 이 영화가 모든 극장에서 내리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요새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즐겁고 관객 여러분 덕분인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감독님만큼 또 관객분들만큼 무대 인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티나죠, 저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늘은 진짜 계속 신이 나서 근데 자연스럽고 너무 저한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무대 인사를 함께 관객분들과
인사와 스킨십을 한다는 것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자주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현 감독님한테는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런 그런 장면이 기억나요. 어떤 장면에 있을 때 저로부터 출발해 주셔서 안무를 디자인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저의 움직임을 먼저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확장돼서 계속 안무 디자인 하셨던 게 정말 서영철로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한 디렉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기자님도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네, 항상 너무 맞아요. 덕을 많이 보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 퇴장 시간이 돼서요. 급하게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민 과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멘트를 어떻게 김동민 과장님이 나가고 계십니다. 저 하얀 팀입니다. 네, 일단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